배터리 파크 시티로 가봅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맨하탄 남서쪽에 위치한 주거단지로서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개발 성공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란 말은 배터리, 즉 건전지라는 뜻도 있고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군사 용어로서 포병대 또는 요새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6세기 중엽에 영국이 먼저 들어와 있던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허드슨강 초입인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포대, 즉 배터리를 건설해서 요새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이곳을 영국으로부터 빼앗아서 요새를 전부 파괴하고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 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지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뉴욕 항구를 드나들던 화물선과 여객 수송선의 거점이 되는 선창가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 하이라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자동차 교통과 항공운항이 발달하면서 선박과 철도를 통한 운송 시스템은 크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슬럼화돼 버린 이 지역을 1960년대 뉴욕 주지사 제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인근 지역에 110층짜리 초고층 복합 건물 3개 무역센터를 건립하고, 물론 이 WTC 건물은 9.11 테러 때 무너졌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파낸 흙들과 허드슨강에서 준설한 모래 그리고 돌들로 허드슨강 일부를 매립해서 중산층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BPCA를 설립합니다. BPCA는 1969년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시가지 일부하고 허드슨 강변 일부를 이제 매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립이 끝난 7년 후에 금융기관과 함께 주거 기능을 같이 도입합니다. 왜 그랬냐면 도심을 개발할 때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만 밀접하게 되면 주거지는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 되면 이제 도시는 텅 비어가지고 노숙인이나 범죄자들만 몰려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도심 개발이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PCA는 이를 막기 위해서 직장과 주택을 인접시켜 개발하는 직주 근접의 원칙을 채택한 겁니다. 또한 건축 배치에 있어서도 허든슨 강변 쪽은 저층주택을 배치하고 내부로 들어올수록 고층 빌딩을 배치해서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도록 유도했고요. 전체 부지의 3분의 1이 넘는 44,000평을 공원 녹지로 조성했습니다. 근데 이 공원 녹지 역시 그저 평범한 공원 녹지가 아니라 각각의 아주 특색이 있는 그야말로 숨겨진 보석 같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리시 헝거 메모리알을 비롯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티어드랍 파크, 리얼 월드, 배터리 파크 물론이고 록펠러 공원이나 펌프하우스 공원 같은 장소들도 아주 매력적인 공원들입니다. 또한 허드슨 강변을 따라 조성된 에스플라나드라고 불리는 산책로가 총 길이 1.9km에 달하는데요. 허드슨 강변을 끼고 잘 정비된 이 산책로를 따라서 맞은편에 저지시티의 이 마철로 건물은 물론이고 허드슨 강을 오르내리는 선박들과 강변 풍경들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요. 산책로는 짙은 노공과 벤치 그리고 음수전과 휴지통 같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리스 도리아식 기둥들이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 생일을 맞은 어떤 가족 모임, 그 가족 모임에 파티를 준비하는 광경도 보입니다. 이런 쾌적한 산책로를 달리는 조깅객을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배터리파크 시티를 개발한 주체는 앞서 말씀드린 BPCA입니다. BPCA는 뉴욕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인데 우리로 치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LH공사하고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BPC를 조성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30년 이상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성됐고 직간접 비용을 모두 짓게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500가량 되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운영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걸 뉴욕시에다가 환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뉴욕시는 이 수익금을 브롱스나 할렘 같은 저소득 주거 개발에 재투자하는 거죠.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걸 다시 공공복지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사례는 그저 놀랍고 부러울 지경입니다. 허드슨 강변 선착장에 세워진 안내판들입니다.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 뉴욕항 터미널은 과거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을 실은 유람선과 허드슨강 주변을 섬들을 잇는 연락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런 내용과 함께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대외 교류가 전부이던 그 항해 시대, 그때는 뉴욕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여 년간 뉴욕 사람들은 맨하탄 섬 서부 해안에 의존해서 살아왔다. 어떨 때는 정박한 선박의 돛대가 빽빽한 숲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배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맨하탄 혹은 뉴욕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파크 시티에 조성되어 있는 특색 있는 공원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BPC 시작 지점인 북쪽 모서리 귀퉁이에 조성되어 있는 세계적인 공공예술가 톰 오트니스가 디자인한 리얼 월드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199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런 모습의 청동 조각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죠? 침팬치가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새끼를 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발에는 우유통을 들고 있네요. 또 마치 글리버 여행기 속에 소인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미니어처들과 동전인 듯한 모습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또 두목인 듯한 침팬지가 뭔가를 웅변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발바닥 모양 위에 놓여있는 아주 작은 조각물들입니다. 이걸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또 축제 행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아기자기하고 작은 디테일들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아주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체스판이 새겨진 테이블 위에 마치 소품처럼 놓인 디테일들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거북인가요? 1센트짜리 동전이 널려있는 바닥 위를 기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음수전에 묶여있는 강아지 모습. 저 음수전은 실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연꽃인가요? 활짝 핀 연꽃 위에 올라탄 두꺼비 모습으로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허드슨강 저 멀리 내다보는 소인국 사람 모습이고요. 이 조각물들을 만든 바로 이분이 톰 오트니스입니다. 이 조각물들은 어린이 놀이터 밖의 세계를 주제로 해서 만질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상상력 풍부한 공원을 만들어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품 공원 티어드롭 파크를 소개합니다. 티어드롭 파크 역시 배터리파크 시티 내에 있는데 좀 전에 보신 오트니스 리얼 월드와 REC 헝거 메모리얼 사이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2004년 9월에 개장했는데 설계가는 혁신적 조경가라 일컬어지는 마이클 반 발켄버그입니다. 이분의 성이 발켄버그인 걸 보면 아마도 네덜란드 출신 이민자 후손이 아닐까 여기는데요. 이 발켄버그는 코넬 대학 조경과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하버드 대학에서 설계 교수를 담당하는 한편 숱한 설계 공모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세계적인 조경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카고의 매기 데일리 파크를 설계하기도 했죠. 이 사진은
하버드 매거진 표지에 실린 모습입니다. 발켄버그는 학창시절 이안 맥하그의 명저 디자인 위드 네이처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지속 가능한 설계와 생태적 재생을 그의 설계 개념의 중심에 두고 그 장소에 꼭 맞는 정신, 이를 스피릿 오브 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소 정신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경 재료로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얼음, 아이스를 적극 도입을 해서 아이스월이라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아이스월을 도입했고, 매립지인 장소적 특성을 감안해 토성을 미리 연구해서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 조치를 했고, 또 인접한 친환경 건축물, 리드 골드 등급을 받은 건물로부터 처리되고 재활용된 중수와 또 현장에서 유출된 빗물을 활용하는 관수 시스템을 채택한 것도 이안 맥하그의 디자인 위드 네이처 개념을 실천한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재도 이곳 기후 풍토에 적합한 향토 식물들을 적극 도입했고, 이 작은 공간에 습지까지 만들어서 생태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이 30-40층짜리 건물로 둘러싸여서 그림자가 오래 짙게 들이운다는 점과 높은 지하 수위, 그리고 건물 사이 강풍까지 고려해서 시설 배치를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 더욱이 이 발켄버그는 이 같은 생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조경을 예술적 경지에까지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실천하고자 아주 간결하면서도 과감한 설계 요소를 도입했고, 게다가 어린이 놀이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어린이 교육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숨바꼭질과 같은 개념인 조망과 은신, 이것을 주제로 구현해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을 주목해서 먼저 전체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원의 주 출입구는 화면 오른쪽, 즉 북쪽이고요. 상하 동서방향으로 부출입구가 나 있는데 30층 이상 되는 4개의 아주 매스가 큰 아파트 건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그림과 같이 태양 고도와 향을 잘 분석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남쪽에 배치했고, 또 바람을 막고 남향으로 경사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서방향 통로 가운데에 아이스월이라 부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석가산이 될까요? 엄청난 구조물을 도입해서 지형 변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햇볕이 잘 들도록 넓은 평지를 조성해서 잔디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지역 주민들의 각종 이벤트와 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 즉 보링 그린을 만들었고, 아래쪽은 마운딩을 해서 전망대를 두었습니다. 또 왼쪽은 아이스월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으로는 이제 바위산을 쌓아서 분지처럼 감싸이진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단차를 이용해서 이 경사면에다가 미끄럼대를 걸고 미끄럼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모래밭과 작은 야외 극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켄버그는 인근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락펠라 공원의 그 어린이 시설과는 차별화된 자연스러운 놀이 공간, 즉 모래밭에서 뛰놀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큰 나무 숲에서 새들을 만나고 꽃향기를 맡고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환경 친화적인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본 부지 조성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본 부지 조성 모습입니다. 이런 공간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북쪽 출입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쪽 볼링 그린 모습입니다. 완만한 경사지에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대가 높은 왼쪽 위쪽으로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첩첩이 쌓인 돌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올라가면은 동서방향을 잇는 주축상에 아이스홀이 나타납니다. 아이스홀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물기가 젖어 있는 부분은 바위 틈 사이에 흘러나온 물방울들이 맺힌 건데, 겨울에는 고드름을 이룹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공원의 이름을 티어드랍, 즉 눈물방울이라 한 것이 아닌가 여기는데요. 발켄버그는 이런 식의 얼음벽을 만들어 가지고 빙벽 그 자체가 조경 재료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기를 아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발켄버그가 얼음벽을 스케치하고 이를 설계로 옮겨서 시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돌들은 뉴욕주의 그 한 채석장에서 가져온 거라네요. 그렇게 해서 쌓아올린 석가산입니다. 높이가 대략 한 7, 8m, 아파트 한 2, 3층 정도 높이는 될 겁니다. 예, 저 돌무더기는 제가 밀어 쓰러뜨린 거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석가산 바위 위에 숨겨놓은 일종의 보금자리 같은 느낌의 휴게 공간을 겸한 전망대입니다. 서쪽 끝으로 이어지는 부출입구인데요. 숲을 너머로 작은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쪽 끝 부출입구 주변에 쌓인 작은 석가산 모습입니다. 사실 이곳은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매립지였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발켄버그는 이곳에 인위적으로 돌과 흙을 언덕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이 지형에 변화를 주고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죠. 또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석가산을 구성하고 또 그걸 과감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부럽죠. 석가산 아래에는 이렇게 빗물 저장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월 뒤쪽으로는 어린이 놀이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스월의 그 단차를 이용해서 미끄럼대를 걸고 또 오른쪽으로 바위 위에 다이빙대 같은 전망대를 또 만들어 두었더군요. 미끄럼대 아래는 자연스러운 모래밭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신나게 내려옵니다. 그 앞쪽으로는 이제 계단을 겸한 작은 야외 극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원 서쪽 출입구 주변입니다. 화면에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왼쪽으로 작은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티어드롭 파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공원은 매립지라는 특수 지반 위에다가 가감한 발상으로 자연을 도입하고 그걸 스스로 지속 가능하도록 도시 토양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원 관리를 목표로 했고 인접한 리드 골드 등급의 빌딩에서 처리된 중수와 빗물을 지하 저장소에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레이드메이드된 그런 장난감 같은 놀이시설 대신에 흙과 모래, 바위와 나무, 새들과 곤충 같은 이 자연을 소재로 해서 배우고 익히고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뛰어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 조경가협회는 2009년에 이 공원을 아슬라 제네럴 디자인 오너 어워드를 수상했고 아슬라 어워드는 아시죠? 미국 조경가협회에서 그의 완성된 설계작품을 평가해서 수상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선유도 공원이 최초로 아슬라 프로페셔널 어워드를 수상했고 2009년에는 청계천, 2011년에는 용산공원하고 서서울 호수공원이 동시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락펠러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티어드랍 파크하고 아일리시 헝거 메모리얼 사이에 있는데 강변 산책로 에스플라네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68년 BPC의 설립을 발의하고 또 법을 만들어서 오늘날 BPC가 있게 한 그 장본인 넬슨 알드리히 락펠러의 이름을 따 명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넬슨 락펠러는 석유재벌인 락펠러 가문의 사람인데 1959년부터 73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냈고 제랄드 포드 대통령 때는 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공원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잔디밭이 있어서 각종 행사에 제공되고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일광욕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흥미로운 거는 앞서 보신 티어드롭 파크의 그 어린이 놀이공간과는 달리 다양한 종류의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원 입구에 오두막 형태의 창고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서양 장기판의 그 체스 말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자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주방용구 세트도 보입니다. 또 안쪽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좀 낡긴 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목재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아주 큽니다. 목재 놀이기구와 더불어서 잘 가꾸어진 녹음수와 또 보호자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더군요. 네, 뭐 이런 형태들입니다. 네, 뉴욕에도 한국전 메모리얼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허드슨 강변 산책로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념비는 1991년 맥 아담스라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고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메모리얼이 95년에 건립된 거니까 그보다 앞서 미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한국전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념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 4.5m짜리 흑색 화강석을 세우고 그 가운데는 한국전 참전 용사 모습을 한 형상을 파내가지고 실루엣만 비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의미를 문자 그대로 부재와 상실, 즉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념비 벽면에는 참전한 22개 나라의 국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장의 포장 블록에는 참전한 22개 나라들별로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수들이 새겨져 있는데 공식 통계로 한국전에서 사망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실종자 24,49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배터리 파크 주변의 에스플라네이드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곳은 맨하탄 섬 거의 남쪽 끝, 과거 배터리 요새가 있던 지점으로 여겨지는데요. 바닥에 새겨진 글씨는 과거 이곳을 따라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77년도 해안선과 1886년도 해안선은 서로 다르죠. 또한 이제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해안선 따라서 조각물이 놓여 있는데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허드슨 강변 조망이 시원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아메리칸 머천트 마리너스 메모리얼이라고 조각가 마리솔 에스코바가 디자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해군 유보트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한 선박과 또 4명의 선원을 묘사하고 있답니다. 이 모습이 실제 사진에 찍힌 모습 그대로를 바탕으로 해서 91년도에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또 다른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제 의미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이렇게 바닥 분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허드슨강과 함께 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이 분수를 맞으면서 시원함과 통쾌함 또 그리고 동시에 아주 큰 즐거움을 얻고 있죠. 또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허드슨강을 오르내리는 유람선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여기서 이제 맥주 한 캔을 사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플래네이드 마지막 구간에 넓은 잔디광장과 함께 디아이스라고 불리는 2개의 눈동자가 있는데 이 눈동자가 24시간 365일 허드슨강 초입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